자,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그 수렴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알파 값이 얼마만큼 움직여야 되는가. 바로 이게 이제 옛날부터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되게 모호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알파가 이만큼 알파 배를 하더라도 이만큼 갔을 땐 괜찮은데 함수가 이렇게 뾰족하면 똑같이 알파 배 하면 함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함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후덕한 상태면은 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크면 클수록 여기서 보시면은 뭔가 요만큼씩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알파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반면 알파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근데 알파가 또 크면 클수록 이게 서로 그 꼬이는 관계라서 알파가 크면 수렴성이 좋지만 반대로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안정성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파는 작은 값을 쓰는데 작은 값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천천히 이동을 해서 또 답답하기도 하고요. 수렴도 되게 늦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 알파에 대한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다양한 사례를 얘기를 해보겠고요. 보시면 0.1, 잘 안 보이니까 0.01, 그 다음에 여기는 0.2, 여기는 0.5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쪽은 이터레이션 몇 번 했는가 K로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이쪽은 함수값 F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0.1일 때하고 0.01일 때 값의 차이가 10배가 나는데 결과를 보시면은 얘는 한 10대 번 하면은 0 근처에 수렴을 하고 있고요. 얘는 10배 느리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와 120번, 130번 딱 이 부분에 대해서 10배 한 것만큼 느리게 가고 있습니다. 0.2를 했더니 0.1보다 빠르니까 조금 더 빨리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10대 번인데 여기는 한 7, 8번 정확하게 2배가 더 빠르게 12번, 13번이니까 2배 빨라서 조금 더 빠르게 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0.5를 써봤더니 우엑 0.5 썼더니 지금 이게 수렴을 하지 않고요. 미쳐버려서 발산해버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을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여기가 제일 작고 여기는 그래도 답이 나오는 0.2 정도고 여기서부터는 발산해 버리니까 어떤 값을 써야 되는가. 옛날에는 이걸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알파 값들을 높이는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수렴성이 빠를까 이런 쪽에 되게 집중을 했다면 뭐 여전히 뭐 수치적인 분야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만 머신러닝 쪽에서는 뭔가 내가 학습을 하다가 펑 하고 날아가 버려서 미쳐버리면은 그 처음부터 또 해야 되니까 요새는 데이터도 많고 수렴시키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뭐 딥러닝도 뭐 며칠씩 걸릴 때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느리더라도 안정되게 하는 방향 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제하시면서 알파 값을 작은 거 썼다 큰 거 썼다 하면서 좋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그 간단하게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본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옵티말 기법은 다음 챕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최적화 관련해서 이번 학기에 중반 이후까지 계속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거를 그 강좌 번호를 쭉쭉쭉 늘려서 붙이기 때문에 여기 번호가 틀렸네요. 이 렌색 파트가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렌색은 지난번 초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론들을 적용은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최적화 관련된 방법을 쓸 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스토캐스틱이라고 불리는 확률 기반 확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고요.
확률 형태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근데 이 랜색의 경우에는 조금 더 확률이라기 뭐 확률적이긴 한데 약간은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보시면은 이거 랜덤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 스토캐스틱하고 랜덤은 다른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이걸 섞어 썼다가 변통 나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얘는 랜덤이 아니에요. 랜덤은 말 그대로 무작위이기 때문에 확률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확률 0이에요. 뭐가 하나가 또 나올 확률을 따진다. 랜덤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을 따져보면 확률이 0인 경우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또 나올 확률, 총 1은 몇 번 나오는 거. 우리 뭐 랜덤하게 던져보시면은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수렴을 하는데 이 진짜 완벽한 랜덤, 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우리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주사위는 6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는 자기 자신이 또 나올 경우가에 대한 확률을 따져보면 0에 가깝다. 0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랜덤입니다. 그래서 랜덤은 여러분들 그 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를 이렇게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면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발산해서 디퓨즈 되죠. 이것들이 공기중으로 퍼져나가는 것들. 왜 퍼져나갈까요? 얘네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브라운 운동이라는 게 있죠. 브라우니안 뭐 이렇게 부르는데 원자, 전자의 움직임 관련된 것들 보시면 하나의 원자가 또는 분자들이 공기중 안에서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면 꼴리는 대로 움직이죠. 완전히 그 확산, 한국말로 확산이라고 아마 부를 겁니다. 디퓨즈 되는 것들인데 확산 과정은 얘네들이 원래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고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담배 연기는 공간 안으로 자기 마음대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퍼져나가지 않죠. 물론 바람이 불면 이쪽 방향으로 퍼지지만 가면서도 이렇게 확산되죠. 왜 확산되는가? 라고 거꾸로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확산이 되는가? 그냥 일자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은 왜 불특정 방향으로 확산되는가? 그게 브라우니안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한 것들은 확률을 가지고 퍼지는데 진짜 랜덤한 것들은 브라우니안 운동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제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서브 챕터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바로 랜색을 다루기 위해서 앞서서 배웠던 옵티말 기법을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기법들을 우리가 2차 커브들이 어떨 때는 선형, 어떨 때는 비선형이었고, 그래서 비선형인 경우에 옵티말 기법을 써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배웠던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챕터가 하나가 여기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오래 설명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좀 한 호흡이 꺼졌을 텐데 올해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그 전반부에 다뤘던 거고요. 점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점을 관통하는 원을 찾고 싶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은 r제곱일 것이고요. 그러면 점은 우리가 xi, yi라고 두 개가 있죠. ri는 아니에요. r은 없어요. 우리 몰라요. 자, 여기 두 개가 이 점들의 데이터입니다. xi, yi죠. 점만 알지 뭐 반지름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 데이터가 n개가 있어서 i번부터 n번까지 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의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수식은 원점을 통과하지만 점들이 공간상에 어디 있기 때문에 원점 주변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수식을 바꿔서 x 빼기 x0 제곱 y 빼기 y0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수식으로 원의 방정식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지수는 x0, y0,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구해보시면은 얘는 무엇에 관련된 함수인가? 적절한 센터, 중심과 반지름을 결정하면 j 값을 최소화할 수 있더라. 바로 이 그림처럼요.
자, 그럼 이제 수식은 모든 점들 xi에서 원점 x0 빼고, 그리고 이 수식이 0에 가까우면 좋겠죠. 양쪽이 똑같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걸 빼기 r0로 r제곱으로 바꿔서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x, y가 들어가면 현재의 x0, y0 중심에서 r제곱을 뺐을 때 0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똑같습니다. 원의 방정식이고 빼기 r제곱 했기 때문에 이때 어떤 데이터는 현재의 센터와 R에 대해서 현재의 반지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원이 있는데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이 거리가 굉장히 큰 값이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겠고 안쪽에 있는 또 다른 점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어떨 때는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0 방정식을 만족하면 좋겠는데 이 값은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되죠. 바깥에 있으면 양수, 뭐 안에 있으면 음수. 맞나요? 네, 바깥에 있으면 양수가 될 것이고 0이 안 되고요. 요 위에 있으면 0이 될 것이고 여기에 있으면 양수, 여기 안쪽에 있으면 음수가 될 테니 에러가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니까 바깥 부분에 제곱을 해줘서 에러의 제곱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수식은 이렇게 쉽게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고 보니까 지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얘가 비선형이 됩니다. 비선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써서 뭔가 최소화시키는 x0, y0, r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구구절절히 쓰지 않고 J는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디자인 파라미터 x0, y0, r 이걸 우리가 구하는 게 목표이고 수식은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 J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잖아요. J는 x0, y0, r의 함수이고요. 그래서 J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구합니다. x0, y0, r에 대해서. 그러면 그라디언트 J는 x0, y0, r에 대해서 구하기 때문에 변수가 3개가 있어서 3차원 문제가 되겠고요. x0, y0, r이라고 하는 3차원 축이 나왔고 x0에 대한 편미분, y0에 대한 편미분, r에 대한 편미분을 합니다. 여기서 x0, y0는요 제로라고 표현했지만 스칼라 값,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r도 변수고요. 이 3개가 변수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게 막 x 빼기 x0 제곱 뭐 이런 원의 방정식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무엇이 변수이고 무엇이 상수인지 가끔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런 수식에서는 옛날에 x0, y0가 상수였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변수였는데 여기서 거꾸로예요. x하고 y는 이제 점 데이터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변수는 x0, y0,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미분을 x가 아니라 x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앞서서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알파 그라디언트 j 그래서 p는 뭔가 파라미터 변수인데 x0, y0, r에 초기값이 하나가 들어가겠고요. x에 대한 초기값 넣은 것처럼 뭔가 얘네들 3개에 대한 초기값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업데이트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J를 구해볼 겁니다. 그라디언트 J를 구했더니 복잡하네. 네. 자, 여기 앞서서 보시면 이 수식을 x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 제곱이 있어서 앞에 2가 나올 거고 이 수식은 그대로 있고 요걸 다시 편미분하고 여기는 x0, x0가 없으니까 사라져 버리고 얘만 x0에 대해서 편미분하겠죠. 그게 바로 이 수식입니다. 원래 거 그냥 쓰고 위에 있던 제곱이 풀려 나왔고요. 이 안쪽을 이제 편미분하니까 x0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얘네 둘은 0이니까 의미가 없고 이 부분만 x0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 나오고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 게 나왔고요. 그대로 한번 쓰고 x0 편미분해서 1 나왔습니다. 나머지 y0도 똑같고요. r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보시면 r에 대해서 y0는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바뀌어 있죠.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대로 있고 앞에 2가 나왔겠고요. 여기 2 안 썼네. 미안해요. 2를 빼먹었네요. 밑에는 쏘렸는데 여기는 안 썼네.
자, 앞에는 2가 나왔고요. 제곱이 풀려가지고 2 나왔고, 예수식 그대로 요 안에 r을 찾아보니까 없고 마이너스 r제곱을 r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만 나왔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패턴을 이제 계속 보시면은 항상 앞부분에 뭔가 제곱 때문에 똑같은 게 한 번 남아있고 그 안쪽을 편미분한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눈여겨보실 겁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이거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그래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를 x0, y0, r이라고 하는 벡터 p로 잡았기 때문에 자, 이제 원래의 초기값에서 빼기 알파 이 부분은 x 성분만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y 성분, 여기는 r 성분만 남아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베이스드 리그레션을 이제 시도를 해보겠고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제 뒤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면 뭔가 원에 비슷한 데이터를 뿌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내가 전 데이터를 뭔가 원 비스무리하게 뿌리려고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값들이 보일 겁니다. 대충 넣으면은 제대로 안 돼서 이걸 어떻게 뿌렸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무언가 원이 이런 동그라미가 있고 이 주변에 데이터를 뿌릴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예제를 위해서 데이터를 먼저 뿌리는 거고요. 뭔가 반지름이 있는데 그 반지름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데이터 생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 방향으로 라인을 그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규 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정규 분포 함수, 정규 분포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를 하죠. 그래서 또 여기도 이런 라인이 있으면 이렇게 정규 분포가 되도록 이런 스타일로 기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보시겠지만 랜드 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랜드 n은 이 루프 시스템 안에도 또는 그 매트랩도 이와 같은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랜드 n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나? 진짜 내가 이렇게 설계한 게 맞았나? 순간 헷갈리는데 맞을 거야 아마. 마이너스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랜드 n 하고 뿌려보시면 랜드 n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제가 가우시안으로 설계한 게 맞네요. 어떨 땐 플러스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랜드 n을 예를 들어서 x는 랜드 n 1에 1000개 이렇게 해서 뿌린 다음에 화면에다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를 랜드 n 함수를 써서 그냥 랜덤이 아닙니다. 랜드 n을 쓰게 되면 여기 보시면 원점이잖아요. 원점 주변에 데이터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얘네들을 개수를 세서 여기에다가 보면 여러분들 눈을 개슴푸레하게 뜨고 보면 여기가 원점인데 원점 주변에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얘들의 개수를 세보시면 여기 원점 주변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보신 게 정규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드 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랜드 n 함수는 0 주변에서 표준 편차 1을 가지고 분포가 되는 랜덤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호로 쓸 때 무언가 우리가 변수가 있고 변수명을 쓰고요. 걔는 자 여기 물결 표시가 나옵니다. 틸다라고 부르는 여기 뭐 n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걸 혼란스러우려나? 그냥 여기 다 n이라고 썼으니까 얘 n하고 요 n 두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만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바꾸겠습니다. 여기 그냥 x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수학을 하든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매트랩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보시면요, 우리가 변수를 지정할 때 x는 3, 뭐 x는 매트랩 같은 경우에 뭐 1에서 10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죠. 헬기가 지금 근데 유일하게 다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R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요새 뭐 AI, 인공지능 언어들에서 R이라는 것들을 자꾸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R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R과 인공지능은 솔직히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 졸업생 또는 학생 교육 관점에서 R을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해서 R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나사가 빠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것과 R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일부 필요하면 R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R은 굉장히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언어인데 R이 인공지능은 아닌 겁니다. AI를 할 때에 R이 가끔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R이 인공지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R을 깔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엔 좀 썼습니다만 요새는 지워버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을 꼭 배워야 AI를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업계의 비밀입니다만 이제 AI 가르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R부터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론 교내에도 R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죠. 그래서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만 R은 AI하고 별로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R은 굉장히 좋은 언어이자 되게 독특한 컨셉이 있습니다. R에서 변수를 지정을 할 때에는 x는 3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고 x 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변수 하나를 만들 텐데 그 변수는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져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얘는 지금부터 평균 0 주변의 표준 편차 1을 갖고 분포하는 랜덤한 변수이다. 랜덤 베어리어블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R이 아주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때 x는 특정한 값이 아니라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을 갖는 랜덤한 어떤 변수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언어가 사실상 거의 R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그룹에서는 R 말고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랭귀지 중에 이런 독특한 표현을 갖는 바로 이런 언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수성을 갖고 있고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성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토캐스틱 분야를 들어오실 때에는 스토캐스틱은 얘기한 것처럼 확률 기반의 랜덤 베어리어블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는 x는 틸다를 써서 이런 분포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캐스틱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R이라는 언어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디터미니스틱한 언어들, 매트랩을 가지고 또는 파이썬을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되게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x는 틸다 n01하면 n은 정규 분포, 노말이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더 어렵죠. 노말. 뭔가 전부 다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즈라는 표현을 신호 처리 또는 뭐 비전 뭐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데 색깔은 0에서부터 255까지 분포를 하는데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면 모든 숫자들을 256으로 나눠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값들로 바꾸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멀라이즈,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 정규 분포는 다양한 분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정규화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인 랜덤한 변수들을 얻어냅니다. 아까 보셨던 랜드 n을 써서요. 자, 그러면 얘는 0이라고 하는 값 주변에서 표준 편차는 1이 되도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범위가 아니에요. 일은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3.8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5도 나올 수 있어요. 단지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확률 밀도 함수가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마이너스 100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얻은 변수들의 특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관련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에다가 나는 0 주변에 어쨌든 0을 평균으로 하고 표준 편차 1을 갖는 랜덤한 변수들을 얻어낼 수 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특정 바운더리, 특정 반지름 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요 폭이 좀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폭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특정한 반지름 R, 이만큼 R 간 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분포를 바꾸면 되겠죠? 현재 표준 편차가 1이면 특정한 반지름 R 주변에 이렇게 생길 텐데 좀 더 많이 옆으로 퍼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가 표준 편차를 큰 값을 넣으시면 얘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겠죠. 왜냐면 평균은 여전히 0이니까 R 플러스 0 요 주변에 이렇게 분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확률 관련해서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평균은 0이고 뒤에는 표준 편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꿔서 평균이 특정한 값이고 그 주변에 표준 편차를 가지면 얘들이 원래는 0 주변에 이런 분포가 있었는데 평균을 투입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가 1이었는데 걔를 배수를 취하면 얘가 점점 옆으로 퍼지는 이런 커브가 나타나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확률 밀도 함수가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를 크게 할 거고요. 평균은 어디냐? 반지름. 우리가 정해놓은 이미 반지름을 평균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코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수는 총 100개인데 L은 100개인데 RM 반지름의 평균값은 20. 그래서 평균 반지름 20인데 그 주변에 RM에다가 랜드 N 이 녀석을 뿌려가지고 RS 표준 편차 2를 더해 나갈 생각인 겁니다. 바로 이 수식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의로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원래 어떤 X가 정규 분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평균 뮤를 가지고요. 시그마랑 표준 편차를 갖고 싶다면 이 수식은 바로 랜드 N 여기 정확하게 더 수식으로 제가 써드릴게요. 이 표현은 이것과 같습니다. 뮤 더하기 시그마 N01과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 1이고 평균 0을 갖는 정규 분포에다 시그마 배를 한 다음에 평균 뮤를 더해주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수식하고 다른 평균 또는 분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정규 분포.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랜드 N은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랜드 N에다 시그마 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뮤를 더해주면 이와 같은 새로운 분포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평균 뮤가 되겠고 시그마는 뭔가 정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대입을 한 겁니다. RM 20을 대입을 했고요. 시그마는 RS 2를 대입을 했습니다. 시그마 S라고 표현한 거고요. 얘는 민밸류 평균이라서 평균은 민밸류 평균이 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요. 또는 뮤라고도 부르죠. 네? 자, 그리고 각도에 대한 것들도 각도는 뭘로 할까요? QM은 0, 각도는 0 주변에 분포는 어떻게? 대충 굉장히 많이 크게 360도 돌아야 되니까 뭐 여기서 범위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360이란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분포를 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점 데이터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60이 아니라
뭐 적당히 큰 숫자 아무거나 넣으시면은 얘네들이 뺑뺑뺑뺑뺑 돌면서 분포가 되겠고요. 작은 값을 넣어주면 각도 0 주변에서만 이렇게 값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각도의 평균은 0도가 되겠고 요 주변에서 각도 방향으로 이런 전개 분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를 되게 큰 걸 넣어줘야 이게 되게 넓게 이런 커브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뺑뺑을 돌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데이터 추출을 생성하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출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돌려보겠습니다. 매트랩에도 있고 뒷부분에서 파이썬 예제도 있습니다만 서클2M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서클1이 데이터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서클 어디 갔죠? 아, 여기 있네. 다시 갖다 놓고요. 매트랩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처음에 이해하실 때 좀 어렵습니다. 폰트가 어딨나 이게? 뷰에 있던가 폰트에 있던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는 100개이고요. RM은 반지름의 평균값 RS 이렇게 되어 있고 QN 0과 360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네. 한번 서클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서클 1.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세요. 반지름이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00 좌표입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20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은 20 주변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20을 30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딱 맞는다. 30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거짓말처럼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원래 20으로 바꿔갖고 다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다시 생성할 때마다 반지름은 20 주변이긴 한데 퍼지면 적당히 퍼져 있고 이 값들이 똑같지가 않죠. 랜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그마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1로 줄여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시그마를 1로 줄이면 아까보다 조금 원 비스무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금 더 지들끼리 많이 가깝게 되어 있죠. 분포가 좀 적게 되어 있죠. 시그마가 작기 때문에 원에 가까워집니다. RS를 0.1로 시그마를 되게 작게 하고 다시 돌려보면 이번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가 되게 작기 때문에 거의 평균값인 반지름 주변에 분포할 겁니다. 그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시그마를 크게 하면 이 주변에서 시그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원처럼 보이는 거고요. 자, 시그마를 좀 크게 해볼게요. 이거는 시그마를 한 3 정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와, 원이 많이 깨지기 시작하죠. 반지름들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마 5 정도 넣으면은 이게 원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냥 점들이 몰려있는 형상으로 보이죠. 그래서 대략 아까 2 정도 넣고 이렇게 뿌려봤더니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Q값도 볼까요? QM은 각도는 평균 0이고 QS가 무지하게 큽니다. 표준 편차가 360이 되는데 한 3 정도만 넣어볼까요? 그러면 각도가 0인 곳 주변에만 몰려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평균 00인데 지금 아예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되게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액시스 넣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알도 다시 바꿔가지고 보실게요. 아까 원래대로 제가 코드 돌렸고요. 이런 스타일로 원들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 너무 잘라져 먹으니까 한 10 정도만, 5 정도만. 원래 아까 보셨던 첫 번째 예제이고요. 여기에 각도를 0 주변에 표준 편차는 한 3 정도로 작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각도 0도인데 주변만 있죠.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이 부분만 몰려 있으니까 각도가 0 주변에만 몰려 있는 현상입니다. QS를 좀 증가해 볼게요. 10배. 이제 옆으로 좀 퍼지기 시작하죠. 100 무지하게 크게 넣었더니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보시면 어때요? 원점 주변이 제일 많이 있죠, 데이터가. 이걸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쫙 펴서 우리가 선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데이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 보면 값을 좀 줄여서 시그마가 작으면 원점 주변에만 몰려있는 것들 보실 수 있습니다. 시그마를 아주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300처럼 360. 그러면 시그마가 워낙 크니까 어디 몰려있는지가 명확하게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예입니다. 그리고 360은 별로 의미 없고, 뭐 300을 넣으셔도 좋고 360 넣으셔도 좋고, 한 10,000 정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가 만입니다. 여태까지 저도 평생 안 테스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랜덤해 보이는 그런 수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거의 뺑글뺑글 돌면서 여기저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제하고 똑같게 다시 36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뿌리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고요. 서클2 예제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는 겁니다.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 앞부분에서 설명된 수식이 들어가고, 얘를 좁혀 들어가는 수식 x 빼기 알파 그라디언트 y에 대해서, 그리고 r에 대해서 알파 그라디언트.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서클2 예제에서 이 녀석이 수렴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클2 수렴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이건 너무 멋이 없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게 수렴에 들어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 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은 이 과정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세 부분, 세 줄, 이 부분이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시그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썸 값이 들어가서 데이터 n개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있고요. 이 수식 세 개가 이 코드, 매트랩 코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예제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넘버가 바뀌어서 5번으로 바뀌어 있고요. EX 밑에 ML에 L5 서클 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쭉 하면서 얘네가 수렴에 들어가는 과정 영상을 프로그램에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프로그램 돌리시면은 이 예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에디트 EX에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에디트 EX의 ML에 L5 서클 이 녀석 실행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여기 함수를 보시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J라고 되어 있는 부분 코스트 펑션 계산하는 부분이고요. 서클 빨간색으로 서클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로우 서클이라는 명령이 있고,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 L5 서클 점 테스트 뭐 초기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센터랑 반지름. 그래서 센터는 그냥 00에서 시작해서 반지름 한 3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볼게요. 도작하는 단면이 다 지나가요. L5 서클 여기에는 제가 왜 이게 앤서가 따로 있지? 제가 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지? 이름을 까먹었네. 여기고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 코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L5 서클 앤서의 테스트 00 주변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고요. 자꾸 가려져서 이 뿌려져 있는 데이터가 옵셋이 좀 걸려 있어서 보시면 원점 이 부분이 원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점 데이터는 뭔가 랜덤하게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녀석이 뭔가 찾아 들어가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수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딴 위치에다 해볼까요? 좀 먼 데다가 5에 5 이게 칸이 되게 크구나. 지금 보시면 0에서 100이에요. 그래서 한 50, 50에서 시작해 볼게요. 50에 50 초반에 동그라미들이 날아다니는 장면 보셨죠? 얘네들이 여기 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수렴에 들어갑니다. 자, 또 보시면은 L5 한 100 넣어볼까요? 5 못 찾았어요. 발산해 버렸습니다. 너무 큰 값이어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젠장. 그러면 100은 너무 크니까 50, 50에 한 50, 10? 이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점 그려지고요. 동그라미들이 찾아다니면서 뭔가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아까 100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어야 얘네들이 요 근처에 이렇게 퍼지면서 뭔가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 100에다 갖다 놓으니까 우와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구나 하면서 발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엉뚱한 곳에 가게 되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 같은 거를 뭔가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잡는 건 뭘까요? 점 데이터가 잔뜩 있으니까 x값의 평균, y값의 평균에서 시작하면 뭔가 중심 근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셔도 되게 재밌게 원들이 날아다니면서 타겟팅하면서 좁아집니다. 이 예제를 가지고 노시는 방법이 지금 데이터가 되게 듬성듬성 시그마가 크게 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시그마를 제가 따로 또 뿌릴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서클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없네. 서클 데이터 어딨냐? 그게 없네.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다른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워버렸네요. 여기 서클 데이터라는 녀석이 있고 이걸 열어보시면은 데이터 1이 있고 2가 있네요. 생성을 했는데 데이터 1으로 바꿔보시면은 또 다른 예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컴파일 한번 하고요. 어우, 다가온다. 개수가 좀 적은 건데, 오고 있어요. 네. 너무 조금만 돌렸네요. 좀 가까운 데서 하겠습니다. 30? 35? 많이 돌려야 되는데 조금만 돌려서 짜증난다. 너무 멀어서 그런데요. 그냥 영영 넣어볼게요. 이것도 원해? 원점이 지금 10에 15네요. 횟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50번밖에 제가 안 돌렸는데 200번? 네. 자, 가자. 알파 값이나 초기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거는 제가 너무 엉뚱한 값을 지금 넣고 있나요? 이상하네. 데이터를 좀 삐뚤어놨나? 이거 알파 값을 제가 되게 작게 놨어요. 알파 값이 0.00001로 되어 있어서 너무 알파가 작아가지고 수렴을 너무 늦게 하고 있고요. 알파를 너무 적게 놨네요. 이렇게 녀석들이 수렴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이게 보여줘야 돼서 짧게 보여줘야 돼서 제가 아까처럼 되게 먼 데서 수렴하는 거 가능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가까워서 금방 했고. 이건 멀어도 이제 잘 쫓아오죠. 알파를 너무 작은 걸 넣어서 그렇고요. 이게 시뮬레이션 보여주겠다고 제가 너무 작은 값을 넣어서 그렇고요. L5 테스트에 50. 되게 먼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발산해버렸네요. 너무 멀어서. 알파 한 30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거의 수렴을 했고요. 이 두 번째 피겨 2에 있는 걸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피겨 2를 보시면은 첫 번째 0번, 10번 했을 때 20번, 30번, 40번, 50번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에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Y축은 에러 값이고요. 12 7승 때 에러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초기에 빠르게 줄어들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팍팍팍팍 줄면서 이제 슬슬슬 바로 이 라인이 원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5번 만에, 6번 만에, 17, 8번 만에 수렴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제들 가지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줄에 보시면은 데이터 1과 2가 있는데 골라가지고 테스트 이것저것 재미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끊고 요건 마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에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다 그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들이 보이고 휙 하고 줄어들면서
에러 값들이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상한 위치에서 시작해도 어지간하면은 얘네들이 잘 빨려옵니다. 근데 너무 먼 곳, 아주 쓸데없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수렴 못하고 발산하는 거 보셨고요. 갖가지 수렴하는 장면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데이터 1번 데이터에 대해서 수렴하는 장면들 보여드렸고, 생각보다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 원이 이렇게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뭔가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데 이렇게 얘가 흔들리면서 밑으로 빨려들고 있는, 그래서 이 점 데이터의 거의 정중앙에 리그레션 형태로 수렴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렌색을 다루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과정들을 다뤘고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렌색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예제들 어차피 비선형 예제까지, 얘는 비선형이라서 최적화 기법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푼 거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렌색 파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 들어갈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